unfold. (1971년 7월 8일) 그러니까 거의 150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백제의 한 무덤이 마침내 문을 엽니다. 네. 입구를 막던 벽돌 하나가 딱 떨어져 나가니까 그 안에서 하얀 수증기가 마치 용의 숨결처럼 뿜어져 나왔다고 하죠. 와, 정말 신비로운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잊혔던 왕국이 다시 말을 거는 듯한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단 17시간 동안 벌어진 일은 숭고한 학술 조사가 아니라 거의 광란의 참극에 가까웠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의 바탕으로 한국 고고학사상 세계의 발견이자 동시에 세계 졸속 발굴로 기록된 무령왕릉 발굴 사건의 모든 것을 한번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평범한 배수로 공사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졌는지, 또 그 짧은 시간 동안 현장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얻고 또 뭘 영원히 잃어버렸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71년 여름, 장마가 한창이던 충남 공주 송산내 고분군이죠. 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곳은 이미 일제강점기 때부터 도굴이 너무 심해서 학계에서는 거의 포기했던 곳이라면서요. 맞아요. 더는 온전한 무덤은 없을 거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이미 1호분부터 2호분까지는 전부 도굴된 상태였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당시 문화재관리국은 새로운 발굴보다는 그냥 기존 무덤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5호분과 6호분 뒤편으로 빗물이 스며드는 걸 막으려고 그냥 배수로 파는 아주 평범한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고고학적인 기대는 전혀 없던 상황이었네요. 전혀 없었죠. 그야말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군요. 그러다 7월 5일 오후에 인부 한 분의 삽 끝에 캉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단단한 게 걸렸다고요? 네, 처음에는 그냥 돌멩이인 줄 알았겠죠. 그랬겠죠. 근데 흙을 싹 걷어내 보니까 이게 그냥 돌이 아니라 연꽃 무늬가 새겨진 벽돌이 아주 규칙적으로 쌓여 있었던 겁니다. 아, 인공 구조물이라는 걸 바로 알았겠네요. 바로 그거죠. 이건 자연석이 아니다. 새로운 무덤의 입구다. 1500년간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바로 그 미지의 7호분이 세상에 처음으로 존재를 알린 순간이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당국이 즉시 발굴단을 꾸렸다고 나오는데 단장이 국립중앙박물관장이었던 김원용 박사였고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드림팀이라고까지 불렸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드림팀이 왜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경험이 부족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좀 모순처럼 들리거든요. 아,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비극의 핵심적인 아이러니죠. 그런가요? 김원영 박사를 비롯한 팀원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선 최고였지만 누구도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된 왕릉급 벽돌 무덤을 뭐랄까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적으로 발굴해본 경험이 없었어요. 아, 조수 역할만 해왔다는 거군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학자들 밑에서 보조 역할로 참여한 게 전부였죠. 게다가 장비라고는 삽, 호미, 손전 등 그리고 카메라 몇 대가 다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열악한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완벽한데 실전 경험, 특히 총지휘 경험이 전무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지만 동시에 최악의 조건에 놓여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그 불안정한 상황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7월 8일 오후 4시 무덤 입구를 열었을 때 그 현상이었고요. 네, 위쪽 벽돌 2장을 딱 떼어내는 순간 그 유명한 하얀 김이 혹 하고 뿜어져 나왔죠. 김원용 박사가 훗날 회고록에서 마치 무덤 속 백제왕이 누구요? 하고 묻는 것 같았다고 썼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인데 그게 사실은 과학적인 현상이었다고요? 네, 1400년 이상 밀폐되어 있던 무덤 내부의 차갑고 안정된 공기가 바깥의 덥고 습한 여름 공기랑 만나면서 순간적으로 생긴 결로 현상, 그냥 안개였던 거죠. 아, 안개였군요. 네, 하지만 그 원리를 아는 것과는 별개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심리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비감과 흥분이 막 극에 달하면서 이성적인 통제력을 잃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비극의 서막이었네요. 바로 그 순간부터 현장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한 신문 기자가 특종 사진을 찍자마자 네, 그냥 수십 명의 기자들이 아수라장처럼 몰려들었어요. 통제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요. 기자들이 서로 어깨를 밟고 올라서서 그 좁은 무덤 입구로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플래시를 막 터뜨렸습니다.
심지어 구경꾼 수백 명은 아예 무덤 봉분 위로 올라가서 발을 구르기까지 했어요. 세상에. 그러다 무너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잠깐만요. 그럼 발굴팀은 뭘 하고 있었던 건가요? 이걸 왜 막지 못했죠?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력도 부족했고 당시 언론의 힘이 워낙 막강했잖아요. 아, 원래 절차대로라면 조사원이 먼저 들어가서 내부 공기 성분도 분석하고 구조 안전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빨리 사진 찍게 해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결국 원칙을 깼군요. 네, 결국 사진 기자들을 먼저 들여보내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린 거죠. 이때 이미 발굴단은 현장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이건 뭐 학술 현장이 아니라 그냥 사건 현장이네요. 그렇게 기자들의 광풍이 지나간 후에야 김원용 단장이 직접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를 바꿀 발견을 하게 되죠. 네. 손전등 불빛 아래 입구에는 그 기이한 표정의 돌짐승, 진묘수가 버티고 서 있었고요. 그 바로 앞에 돌로 된 판 2개, 지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석에서 무덤의 주인이 밝혀진 거죠. 네, 김원용 단장이 흙을 닦아내고 손전등으로 글자를 읽어내려가다 숨을 멈췄다고 합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사마가 바로 삼국사기에 기록된 무령왕의 이름이었습니다. 아, 삼국시대 왕릉 중에 주인의 이름이 명확하게 적힌 채 발견된 건 이게 처음이었어요. 한국 고대사의 거대한 공백 하나가 메워지는 정말 전율적인 순간이었죠. 고고학자로서 평생 꿈꿔온 순간이었을 텐데 그런데 기쁨도 잠시 바로 그 발견 때문에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밤 안에 묻은 유물을 수습한다. 왜 그렇게 서둘렀던 건가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도굴에 대한 공포. 이미 무덤 위치가 온 세상에 알려졌으니 밤사이 도굴꾼이 들끓을 거라는 현실적인 위협이 있었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둘째는 청와대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빨리 결과를 보고하라는 독촉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압박감 속에서 김원용 단장이 이성적인 판단 대신 일단 유물을 안전하게 옮기는 게 최우선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순간부터 발굴이 아니라 수습 작전이 시작된 거군요. 자료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붓이나 대나무 칼 대신 삽과 호미가 동원되고 네, 유물들을 흙과 함께 그냥 퍼 담았다고 하죠. 심지어 유물을 담을 상자도 없어서 근처 시장에서 급하게 가마니, 그러니까 쌀자루를 구해왔다고요. 네, 금으로 만든 화려한 관 장식, 왕비의 귀걸이, 청동 거울 같은 국보급 유물들이 흙먼지 묻은 가마니에 아무렇게나 썰어 담겼습니다. 김원용 박사 본인도 훗날 회고록에서 마치 고구마를 개도 주워 담았다고 처절하게 고백했을 정도니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유물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기록하는 실측 도면 작업은 거의 생략됐고 급하게 찍은 사진들은 조명이 엉망이라 대부분 쓸모가 없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1500년의 역사가 담긴 타임캡슐을 단 몇 시간 만에 내용물만 꺼내고 상자는 부숴버린 셈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습된 유물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보고 싶다고 해서 청와대로 옮겨지게 되거든요. 아니 잠시만요. 그 운송 방법이라는 게 제가 지금 자료에서 본 게 맞나요? 고속버스라고요? 네, 맞습니다. 고속버스요. 진짜요? 네. 금관장식, 팔찌 같은 핵심 유물 20여 점을 그냥 보자기에 싸서 일반 여행 가방에 넣고 아무런 경호도 없이 발굴팀원 한 명이 그걸 들고 서울 가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와, 만약에 그 버스가 사고라도 났거나 가방을 잃어버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찔하죠? 당시 문화재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전무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벌어진 그 팔찌 사건은 이 비극의 정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유물을 보다가 왕비의 순금 팔찌를 딱 집어들더니 이게 순금인가 하면서 그냥 양손으로 힘을 줘서 구부려버린 겁니다. 아니 1500년을 버텨온 유물을요. 네, 순도 높은 금팔찌는 힘없이 그냥 휘어졌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경악했지만 서슬퍼런 군사정권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누구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당시 권력이 문화유산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네요. 그렇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존중보다는 그냥 권력자의 소유물 혹은 국력 과시용 전리품 정도로 여겼던 시대의 단면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졸속 발굴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고고학에서 유물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게 바로 맥락, 즉 정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맥락이라는 걸 쉽게 설명하자면 발굴 현장은 일종의 범죄 현장과 같아요. 범죄 현장이요? 네, 아주 작은 먼지 하나, 씨앗 한 톨, 옷감의 실오라기 하나까지 모두가 그곳에서 벌어질 일을 증언하는 증거물이거든요. 그런데 무령왕릉에서는 삽으로 바닥을 긁어버렸으니 마치 형사가 현장에 들어가서 모든 증거를 빗자루로 쓸어버린 것과 같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무령왕과 왕비는 3년의 시차를 두고 합장되었어요. 네. 그렇다면 무덤 바닥에는 첫 번째 장례와 두 번째 장례의 흔적이 층을 이루며 남아있었을 겁니다. 이걸 분석하면 백제의 장례 절차를 복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모든 정보가 삽질 한 번에 뒤섞여 영원히 사라진 거죠. 제사 음식의 흔적이나 옷감 같은 유기물 정보도 전부다. 전부 사라졌죠. 바닥 흙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면 당시 백제 왕실이 뭘 먹었는지, 어떤 직무를 썼는지, 심지어 당시의 식생 환경까지도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화려한 금 유물은 얻었지만 그 유물을 둘러싼 이야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정말 뼈아픈 손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참사 속에서도 우리가 얻은 것들이 분명히 있죠. 무엇보다 무덤의 주인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라고요. 물론입니다. 지석의 발견으로 삼국사기 기록이 매우 정확했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이건 식민사관적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력한 물적 증거가 되었죠. 그리고 지석 뒷면에 새겨진 매직권. 이건 정말 흥미롭습니다. 왕이 토지 신에게 돈을 주고 무덤 땅을 샀다는 계약서라니 정말 독특하게 느껴져요. 이 부분이 정말 압권이죠. 단순히 도교 사상이 있었구나 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어떤 점에서요? 절대 권력자인 왕조차도 죽어서는 그 땅을 관장하는 토지신에게 정식으로 대가를 치르고 합법적으로 자기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사후 세계가 신의 변덕이 아니라 현세처럼 계약과 규칙에 의해 운영되는 또 다른 사회라고 본 거죠. 와,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내세관을 가졌던 거네요, 백제인들이. 그렇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무령왕릉의 이 끔찍한 실패가 한국 고고학 전체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중요하겠네요. 네, 무령왕릉은 한국 고고학계에 아주 고통스러운 백신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처절한 반성 덕분에 2년 뒤인 1973년 경주 천마총을 발굴할 때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가능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당시 학자들이 무령왕릉의 악몽을 근거로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설득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에게 충분한 시간과 전권을 주십시오. 그 권유가 받아들여졌군요. 네. 천마총 발굴은 무기한으로 진행됐고 발굴 현장 주변에 높은 가림막을 쳐서 언론과 대중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기록, 실측, 보존 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했고요. 즉, 참마총의 성공은 무령왕릉에 흘린 눈물의 대가였던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무령왕릉이 흘린 피눈물 위에 세워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1971년 7월에 그 혼란스러웠던 17시간은 우리에게 찬란한 백제 문화의 증거인 4,600여 점의 유물과 또 그 과정에서 영원히 잃어버린 무형의 역사라는 두 가지 상만된 유산을 동시에 남겼군요.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박물관 조명 아래에서 무령왕릉의 화려한 유물을 보며 감탄할 때 그 이면에는 흙먼지 날리던 가마니와 기자들의 고함, 그리고 나의 발굴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였다고 고백해야 했던 한 지식인의 처절한 반성이 함께 녹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무령왕릉 발굴은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를 발견한다는 명분 아래 그 과거가 담고 있는 고유의 존엄성을 파괴할 권리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고 보면 어쩌면 무령왕릉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보물은 그 화려한 금 유물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우리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뼈아픈 질문을 계속 던지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유산일지도 모르겠습니다.